안녕하세요. 대방 열린고시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하영입니다. 일단 칠판에 제 이름을 간단히 적을게요. 이제 여러분 중에는 아쉽게도 떨어진 분이 있고 또 처음 시작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여하튼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시면서 한국사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나 있으면 이제 학원에 연락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대답해 줄 것이고, 또한 단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결과 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받아주고 대답할 테니까 선생님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 대비해서 2021년 대비해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본 내용에 앞서서 한국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국사를 점수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잠시 언급하고, 또한 한국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본 내용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한국사는 여러분이 교재를 받아보면 기본서가 이제 상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권은 이렇게 굵고, 또 하권은 그거보다 조금 이제 얇은데, 대신에 그래도 내용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사 분량이 많다 보니까 내용을 많이 다뤄주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서브노트를 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서브노트도 함께 보시면 좋고, 서브노트를 꼭 100%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인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한국사에 대한, 또 저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학생 중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 한 4시간씩을 진행을 해요. 그럼 3개월 코스인데, 그러면 총 48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48시간. 48시간이 주어지는데,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이제 강의를 하죠. 그러면은 48시간이 주어지는데, 수요일 날 오전에, 요 48시간 주어진 것 중에서 우리 상권을 갖다가 보통 얘기할 때 전근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권을. 여기다가 꼭 그렇진 않지만 대개 시간 활용을 약 44시간 정도 활약을 해서 여기 이제 할당을 하게 되는데, 요것도 사실상 이제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하고, 하권이 근현대사예요. 여기에 이제 4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 정도 활용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직감하겠지만 하권을 보면 이제 내용이 많은데, 분량이 많은데 4시간 갖고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은 공부를 안 해본 친구 다 안다고. 그래서 우리 대방 열린고시 학원이 이제 다른 고시 학원에 비해서 좀 특징적인 것은 이제 공통 과목 영어, 국어, 한국사가 오후에 이제 심화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심화학습. 그래서 각 선생님마다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전반, 기본반에서 시간의 부족으로 정확히 또 많이 못 해주는 부분이 근현대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후에 심화학습에서 진행을 해요. 이 또한 3개월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여러분이 이게 오전이고, 오후에 그러면 2시 반부터 6시까지니까 그게 2시 반부터 5시 반 내지 6시까지니까 3시간 잡고, 3시간 잡으면은 그건 몇 시간 됩니까? 3, 40 해갖고 3개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시간이 되나요?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제가 계산을 맞게 한 거죠. 12개가
3시면 36시간. 그래서 36시간을 이제 오후에 심학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근현대사를 여기에서 해준다. 이 말. 근현대사를. 자, 그러면 우리 대박열린고시학원에 이제 등록을 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오전에 이 기본서 수업과 오후에 근현대사 수업을 반드시 병행 수업을 병행해서 하셔야 돼요. 명확히 하실 것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이 시험을 봐봤거나 또 들어본 친구들은 한국사 문제를 보면 총 20문제 중에서 근현대사가 많게는 8문제 나와요. 적게는 6문제 나오고, 이 얘기는 30%에서 40%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오전에 기본반에서 5시간 딸랑 해주고 나는 해줬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이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강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따라서 오후에 근현대사를 이렇게 심화 또 깊숙이 많은 내용을 하니까 별도의 내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해주는 거다 하니까 여러분 꼭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꼭 하셔서 여러분이 동영상을 듣는 친구들은 오전에 기본반 듣고 오후에 좀 쉬었다가 식사하시고 똑같이 3시간 반 내지 3시간을 근현대사를 꼭 수업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거리상 우리 지방에 있으면서 거리상 못 와갖고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듣는 친구들은 우리 학원 수업 매뉴얼을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요일날 우리 학원이 국어지요. 그러면 국어하고 동영상, 화요일에 영어지 그럼 영어하고, 수요일 한국사하고, 목요일이 뭐예요? 뭐 보건 지적사회 뭐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학원 매뉴얼에 맞춰서 여러분 꽉 동영상을 듣지만 정말로 실강을 듣는 것처럼 똑같이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몸이 체질에 맞을 수 있다. 이 공부하는 게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수험 생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기 꼭 이 점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점만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한국사를 갖다가 고민하지 않고 이제 많이 맞을 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로부터 접하는 질문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과를 나와서 한국사는 중학교 때 해보고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하고 만나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최소한 2번 이상 반복을 해주면 누구나가 한국사가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열린고시학원의 합격 수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구동성으로 모든 학생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과 나와서 한국사에 자신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도 시험 볼 때쯤은 다 한국사가 효자 과목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도 자신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꼭 오전에는 기본반 듣고 오후에는 근현대사 수업을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사가 꼭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밝히겠고요. 뭐 기타 나머지는 앞으로 수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되면 종종 여러분에게 길잡이를 말씀해 드리고 본 수업 하기 전에 꼭 이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앞에 잠시 칠판을 정리하죠. 자, 이제 우리 이제 전근대사 여러분 이제 첫 부분은 우리가 교재와 아까 서브노트를 가지고 간다 그랬죠. 그럼 선생님이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수업에 따라오도록 쉽도록 서브노트나 책을 페이지 수를 여러분에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면 돼요. 자, 일단 우리 이제 한국사를 여러분이 볼 때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사 흐름을 갖다 여러분이 잡아줘야 되는데
뭐 우리 한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선사시대에 있죠. 이런 거 쓸 필요는 없죠. 선사시대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봤던 신석기니 구석기니 이런 게 선사시대고, 다음 시대가 이제 우리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 오게 되는데,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오게 되면 그때는 이런 계급자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계급자가 영토를 확장하고 인적 자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지며, 그러면서 이제 그 멀리 있는 내 노비나 내 부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만드는데, 우린 그거를 보통 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옛날의 국가는 국민 대부분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 게 아니라 특정한 계층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존재했다, 이렇게 국가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국가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에 만들어진 국가는 어디죠? 단군 왕검이 세웠다라고 하는 고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고조선이 망한 이후에는 부여라든가 고구려 같은 여러 나라가 섰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계급자들은 가만히 안 있어. 더 많은 걸 가지고 해서 전쟁을 하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는 뭐예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잖아. 그에 따라서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일명 삼국시대가 전개되고, 그 삼국은 신라에 의해서 통일됐지요. 이러한 통일신라가 시대를 엮으러 가는데, 고구려가 망했을 때 그 고구려 자리에서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쓰게 돼요. 이처럼 통일신라와 발해 시대를 거쳐서 바로 고려 시대가 성립되게 되고, 고려 이후에 조선, 그리고 우리가 1897년에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에 현대 대한민국, 이렇게 한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아마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쭉 한국사의 어떤 흐름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 10페이지 보면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과제가 나와요. 한국사의 바른 이해가 나오는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를 해서 이제 공무원 대비하는데,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뭐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출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빈도수를 상중하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한국사를 접할 때 전체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수업 시간에 제가 수험생 여러분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런 체크 내지 말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심을 두고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사의 바른 이해 부분을 출제 빈도수와 비교해서 얘기하면 여기는 거의 안 나와요. 3년, 4년 전만 해도 나왔었는데 3, 4년 전부터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기다가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수업 시간에 간단히 언급할게요. 우선 이제 첫 번째 과제가 역사학습의 목적이다,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나오고, 제목은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의 이해, 역사의 이해, 역사의 의미, 뭐 이렇게 책에 나온 대로 합시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직업적으로 가진 사람은 역사가라 그러죠. 역사가는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는 건데, 그러면 그 역사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과거의 사실을 갖고 연구하는데 역사가가 자기 생각을 과거의 사실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있고, 자기의 생각을 반영할 수 없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여러 수험생들도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뭐 여름에 임진왜란 정도 할까요? 그러면 임진왜란의 경우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가 입장에 올 때 자기의 생각을 넣을 수가 없잖아. 아니요, 나는 임진왜란이 1592년이 아니라 뭐 1570년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역사가가 과거의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개인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없는 것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 집어넣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바로 집어넣을 수 없는 의미를 객관적이라고 얘기하고, 그지?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을 주관적이라 그러지. 따라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역사의 의미를 접근할 때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이렇게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객관적 측면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주관적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디 때 포인트를 되느냐? 역사 의미에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뭐냐? 이걸 구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요가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이. 근데 근래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객관적인 거니까 역사가 자신의 뭐 역사에 대한 이해라든가 자기 종교라든가 아니면 자기 뭐 국적이라든가 이런 걸 넣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로서만 말해야지. 그래서 사실로서의 그러한 역사라고 표현을 해야. 그래서 이제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학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이제 독일의 사학자가 있어요. 바로 이제 랑케라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중에 이제 사학자로서는 랑케의 역사관이 있다 그런 것이고요. 이제 주관적인 건 뭡니까? 역사가의 개인적인 상황을 갖다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임진왜란을 연구하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의 행적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본의 역사학자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의 행적을 연구할 때와 한국의 역사학자가 임진왜란에서 활동한 이순신 장군을 행적을 기록할 때 똑같을 수가 없지. 왜? 일본 역사학자는 일본 상황을 중요시 여길 테니까. 그에 따라서 주관적 측면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의 개인적인 견해가 반영됨으로써 그 과거의 사실을 역사가가 재해석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역사가가 연구를 해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으로서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중에서 역사 의미 중에서 주관적 측면에 좀 더 강조하는 사람 누구냐? 바로 이에치카다. 이에치 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큰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을 물어보지요. 역사가가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종교, 국가 이런 선입감 같은 걸 갖다가 반영해서 바로 접근하는 것을 역사의 의미에서 뭐라 그래? 주관적 측면. 그죠? 객관적 측면에서는 역사가의 자신의 견해를 배제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